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네, 던져졌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필요한 공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그냥 착수해 해수면을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BP가 한 뭐 30m라고는 얘기하는데 바다가 실제로 일률적으로 30m는 아니거든요. 뭐 100m인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덕도 쪽이. 한반도에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또 해수면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침수 가능 지역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있어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인천, 목포, 부산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1년 특별법을 통해 건설은 확정됐지만 여전히 무리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10조 원 규모의 부지 조성 공사는 최근 4번이나 유찰된 끝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건설사와 공사비 협상부터 해야 합니다. 이 상황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 교수님은 세종대에서 민간항공경영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가덕도 신공항 여기 오늘 워낙 이게 중요한 이슈여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다 위에 이제 부지를 조성할 건설사 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대건설을 제외한 건설사들이 나서지 않으면 유찰이 계속돼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됐죠. 네. 혹시 이거 유찰될 거다 예상하셨나요?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이제 가늠을 했던 것이 이게 이제 두 차례까지 유찰이 됐고 두 차례가 됐을 때는 이제 수의 계약으로 바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토부가 3차, 4차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찰이 됐거든요. 원래는 2번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4번을 그것은 가급적 경쟁 입찰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그렇죠. 보인 거죠. 경쟁 입찰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로 보였는데 이 산업을 이해하는 이제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메이저 플레이어인데 현대건설을 능가할 만한 업체가 과연 컨소시엄을 짜서 이 대규모 10조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다른 말로 대항마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뻔하거든요. 몇 개 업체들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있는 그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울릉도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신공항의 어떤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까지 챙길 만큼의 여력은 없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 과거에 이렇게 10조 원 넘는 이런 거대 국책 사업에 이게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한 사례가 있긴 하나요? 일단 이런 거대 프로젝트가 좀 많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서울시가 워낙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지금 수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교수님께서 아시는 그 영동대로 쪽이 지금 되게 혼잡하잖아요. 네. 거기에 그 프로젝트도 지금 수의 계약으로 진행된 근데 거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은 아니라. 방식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요즘 알겠습니다. 하는 트렌드입니다. 예. 현재까지 저도 뭐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만 2029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아직 이제 공사 시작을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과거 이제 엑스포에 맞춰서 개항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도 목표는 여전히 2029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29년이라는 그 목표를 엑스포 때문에 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의 어떤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 건설 단계가 있는데 설계부터 단계로 해서 자연스럽게 2029년이 된 게 아니라 2029년을 정해놓고 역으로 정해놓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시공사든 건설사든 엄청난 그 타이트한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저도 이제 엔지니어링 그쪽은 아니지만은 관계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하지만은 이제 죄송합니다. 부산 엑스포라는 어떤 하나의 국가적 행사가 있다라면은 어떻게든 정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도 할 텐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맥이 좀 빠진 거죠. 그래서 유치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기를
29년까지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좀 회의적인 얘기들도 나옵니다. 아, 현재는. 네. 근데 아직은 네, 2029년을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29년까지라고 못 박아 놨습니다. 공기를 늘리면은 만약에 앞으로 뭐 늘릴지 안 늘릴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만 늘리면 그래도 이렇게 무리한 공사가는 좀 더 완화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국토부가 세팅을 해놨던 공기가 2035년이었습니다. 처음에. 네, 처음에. 그래서 인천공항도 한 10년 걸린 프로젝트고요. 9년 가까이. 1단계가 그랬죠. 1단계가. 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공사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이제 엑스포가 끼면서 29년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도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뭐 부산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어쨌든 인천공항 이후로 이제 거대한 공항을 하나 짓는 건데 처음에 7조 원대 공사비 예상했다가 이제 10조 원대까지로 좀 증가하는 이게 앞으로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냥 안반이 이렇게 탄탄한 지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해수면을 매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지금 그 깊이가 한 뭐 30m라고는 얘기하는데 이게 바다가 실제로 뭐 그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뭐 일률적으로 30m는 아니거든요. 뭐 100m인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덕도 쪽이.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쪽이 이제 외해라고 해가지고 태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 때 바로 그냥 직격탄 맞는 데입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3조 5천억으로 전체적인 모든 거를 잡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 늘어날 있다. 가능성이 있다. 예. 결국 이 공사 자체가 가덕도가 있고 아마 거기에 무슨 이제 항공 관련된 이런 시설들 이런 게 들어오고 활주로는 그러니까 바다에다 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걸쳐서 바다에다 그냥 바다를 걸쳐서. 매립해서 이제 걸쳐서 육지와 좀 걸쳐서 하는데 예. 그 바다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정확하게 제가는 모르겠습니다. 한 3,500m 되는데 그것에 어느 정도까지가 육지를 걸치는지 그건 좀 더 이제 설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대략 한 70% 정도가 바다를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학자는 아니시지만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좀 인천공항과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인천공항도 섬과 섬 사이를 매립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1단계에서 보니까 그 활주로가 크기가 지금 가덕도 계획보다 폭도 넓고 네. 길이도 길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인천공항에 비해서는 좀 폭도 좁고 60m고 이쪽은 40m고 길이도 좀 짧고 이러면은 이게 그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크기가 좀 제한적인가요? 이게 제가 그냥 궁금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게 있나 싶어서. 일단은 제가 알기에는 그나마 그 폭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상태였던 것 같고요. 네. 길이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길이는. 3,000에서 3,500을 더 늘린 거고. 네. 그래서 원래 애초에 3,000이었다 3,500으로 늘린 더 늘린 거예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더 이제 여러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엔지니어들의 얘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3,000은 돼야 되거든요. 대형 항공기가 들어오려면은. 근데 그래도 그건 좀 짧을 수 있다. 그래서 3,500까지 늘린. 그래도 인천공항에 3,750보다는 좀 짧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왕 만들 거 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만들면 좋을 텐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그 공사 기간이라는 게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제가 좀 본 건데 이거를 처음 뭐 할 때는 부유식으로 이렇게 바다 위에 뜨는 활주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아니면... 네, 초반에 아마 부산시하고 이제 일부 그 엔지니어들과 또 교수님들이 아마 그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떠 있는 그러니까 네, 바다 위에 떠 그게 있는 활주로. 실제로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한 뭐 간사이 때도 그랬고요. 그 방식을 한번 채택을 하려고 여러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 뭐 그 랜딩. 근데 이제 가장 부유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비행기가 그렇죠. 그냥 랜딩할 때마다 쾅쾅 하고 랜딩할 텐데, 근데 부유식으로 했을 때 더 이제 침하가 더 심할 것이고 또 이게 이제 더
요동칠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전하지 않다라는데 이제 일본 그 실험이 검증이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하겠다고 이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반발을 일으켰던 기억이 그래서 납니다. 그 방법은 그래서 이제는 안 하기로 했나요? 네, 그건 안 합니다. 그냥 매립식으로 가는 네, 건가요? 매립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이제 경제학하는 입장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건데 예비타당성 조사 이게 보통 국가 사업에서 500억 이상 들어가면은 그렇죠. 사전적으로 경제성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면제가 됐어요. 네. 이 면제가 된 거는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로 면제를 했나요? 뭐랄까요?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한 거의 20여 년 넘게 그 공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계속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또 새롭게 얘기 나오고 맞아요. 선거철마다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21년도에 아마 국회 국토위에서 도저히 이 국책 사업을 이렇게 계속 그냥 여러 사람들의 말에 그냥 오가게 하면 안 되니까 쐐기를 받겠다. 그래서 법제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예타 면제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그냥 착수해 진행시켜 그렇게 돼서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진행된 거죠.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경제성이 낮게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가 단연간에 걸쳐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비슷한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1 이하. 네, 그러니까 비용이 더 크다. 0.5대로 비용이 나왔으니 더 큰 거죠. 네, 편익보다요. 그래서 아마 뭐 교수님 경제학 전공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는데 국책 사업이고 또 국가적 프로젝트니까 뭐 묻지도 따지 말고 하겠다라는 그런 게 당시의 그 기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전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길게 보면 이 사업비 투입되는 공사비에 비해서 얻어지는 경제 효과가 클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길게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길게가 이제 2065년입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그때 몇 살인가 했더니 92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렇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제성 평가를 놓고 볼 때 그렇게 긴 사이클로 보지 않거든요. 10년에서 20년으로 놓고 보는데 40년 후를 놓고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기대 효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자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시뮬레이션에 보면 그렇게 나오겠지만은 그때 가서 또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나도 변수도 많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겠느냐. 하지만 이제 그 65년도에 뭐 국제선 여객 몇만 명 그 근거를 가지고 밀어붙인 거죠. 이른바 이제 수요 추정을 해서 그렇죠. 계속 수요가 늘 테니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예.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은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기대 섞인 그런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65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지만 앞으로 해수면이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 한반도의 해수면도 지난 30년 동안 10cm 올라왔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2100년이 되면은 뭐 지금보다 1m 이상 오른다. 또 이 클라이메 센트럴이라고요. 저도 좀 아는 기관인데 여기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한반도에 앞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또 해수면이 계속 오른 상태에서 침수 가능 지역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화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인천, 목포, 부산입니다. 여기 다 공항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부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길게 봐야 수요도 생기고 하는 건데 길게 볼수록 해수면은 계속 올라오고 요새처럼 태풍 많이 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 설계대로 가면 거의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가덕도 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가 안전할지 계속 해수면 올라오고 만약에 계속 물이 이 공항을 위협하게 되면 이게 안전한 시설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이런 좀 고민도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많이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네. 하여튼 이 공항에 대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그러니까 공법의 난공사라는 것 또 기후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이 가덕도 신공항에 이 난상 토론이 있었을 네. 시점에 그게 한 기억에 2018년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이었던 걸로 네.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간사이 공항이 침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완전 뭐 공항이 마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론자들이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해수면 문제라든지 그때 이제 태풍이 오면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간사이 쪽은 그나마 이제 내해 쪽인데 맞아요. 여기는 이제 외해다 보니까 더 태풍에 노출되는 것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 위험이 더 있다라는 것을 그거로 이제 반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 좀 근본적인 질문을 결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가덕도 신공항 뭐 하여간 현재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나서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지역에? 제가 즉답을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네, 아닙니다. 좀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예, 던져졌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필요한 공항이 돼야 돼요. 필요하다고 보시냐 하는데 뭐 이미 던져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뭘 얘기해도 이미 소용이 없고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쵸. 구체적으로 이제 공사의 전 단계인 뭐 수의 계약도 이루어졌고 이제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산 민심을 거스릴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제 결국 모멘텀을 탔는데 이거를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동남권의 어떤 관문을 만든다는 데에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잘 져야 되고 안전하게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수요 예측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자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공항이 아니에요. 지역 사회의 어떤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런 그럼요. 것들을 해서 공항이 필요한 거가 돼야 되지. 그렇죠. 지금 부산 인구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형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집만 크게 그냥 의리뻑적하게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공항을 뭐 유치하면은 지자체의 어떤 그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을 텐데 그런데 너무 맹신하지 말고 정말 그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려, 뭐 안전 문제, 또 많은 이제 공사 비용 문제 이런 말이 계속 나왔는데 그래도 하여간 짓는다고 하니까 이런 지역에서의 공항 사업, 뭐 가덕도 신공항은 이 동남권의 메가시티 막 이런 거를 겨냥한 큰 허브 공항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 또 너무 수도권에 모든 산업이 몰려 있지 않느냐, 인구도 몰려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반대 논리로 이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하다.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 공항만이 아니고 그래서 온갖 지역의 공항들 지금 다 짓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의 이제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인구 단위 한 20만, 30만 소도시 정도의 공항이 하나씩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떤 메가시티 같은 좀 거점 공항이 있는 거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적이 좋은가 했을 그렇군요. 때 실제로 20, 30만 도시당 하나씩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공항의 그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은 여러 공항을 짓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 중간에 큰 걸 하나 짓겠다라고 그런 논리들을 많이 피세요. 그러면은 A 도시, B 도시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A, B 도시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근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무안공항이거든요. 무안공항이 실제로 목포와 광주의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정말 고추 말리는 공항이 돼서 양쪽 다 외면당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이상의 메가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의 10조. 네, 죄송합니다. 10조입니다. 10조 이상의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95%가 실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것이 또 유령공항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후대가 평가를 하겠지만 네. 과거에 이제 뭐 여러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는 좀 메가 프로젝트 10조 이상의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덕도 신공항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지금 큰 공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한다면은.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단적으로 뭐 안전의 문제든 아니면 지역 수요 창출의 네. 문제든 그래서 실패한 공항이 된다면 이건 너무나 큰 투자가 무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좀 더 우리가 이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철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이제 이미 공은 던져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착공하고 첫 삽을 뜨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발적으로 생겨나면서 공사 기간이 이제 지연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더라도 결국은 안전, 그래서 환경 문제. 그렇죠. 뭐 우리 교수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낙동강 하류의 철새 도래지의 가덕도와 또 같이 맞아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죠. 그래서 결국엔 항공 사고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것들도 한번 환경 영향 평가도 제대로 했는지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공항 분야를 계속 연구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왜 지역 정치인 또 심지어 지역 주민들께서 이렇게 공항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유달리 공항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공항이 줄 수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성. 어떻게 보면은 학습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인천국제공항을 가보면요, 정말 전 세계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늘 1, 2위를 다투고 평가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창의공항대 이제 인천공항이 늘 1, 2위를 오르락내리락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지역 사회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그럼 좀 인천공항 같은 공항 하나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면에선 그런 좀 바람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참 안타깝고 그 지역 주민의 바람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자체가 지역 발전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으나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논란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다,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만들어 보자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같고요. 그러나 이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항공 안전이라는 것이 아마 교수님도 보시겠지만은 그 공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우발적인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제 사고라든지 또 랜딩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어떤 검증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사 기한을 무리하게 29년도에 맞추는 것보다 예상대로 한 35년도를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은 그래도 또 동남권의 관문이 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공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 많고 탈 많고 또 논란이 많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